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제 4일차에 아마 접어들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5일 합격으로 이걸 응축을 해놨어요. 아마 근대 파트가 제일 강의 숫자와 문제 숫자가 많을 겁니다. 연도상으로 시기상으로 보면 제일 조금인데 이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와 시대가 바뀌는 전환 지점이 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도로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뒤 사건이나 그 당시의 배경 상황을 한번 보시고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서양 세력이나 일본 같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려고 했었던 행위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흔히 요 시기부터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씨앗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바로 강화도 조약인데 우리가 원해서 맺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과정에서부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기의 첫 번째 파트로는 흥선대원군에서부터 우리가 항구를 여는 개항 시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서양 세력의 침략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시기는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 서양 세력들이 좀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대원군,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인데요. 원래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시스템상 먼저 왕이 죽으면, 선왕이 죽으면 그 세자가 왕이 되는, 아들인 세자가 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자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하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본인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건데 이를테면 왕의 생부를 얘기하는 거죠. 생부가 왕이 아닐 때 지칭하는 호칭이 필요했던 건데 조선시대 500년 역사상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로서 권력을 실제로 잡고 뭔가를 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하죠. 그래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상반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인데 이 사람의 아들인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어린 아들을 왕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흥선대원군 본인입니다. 고종이 12세에 임금이 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일종의 섭정을 하면서 개혁 정치를 추구하고 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게 되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너무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면 어머니 쪽 라인에서 뭔가를 하죠. 할머니, 어머니 대비, 대왕 대비 이런 분들이 하는데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권력을 행사했었던 케이스고요. 우선 뭐부터 하냐면 우리가 고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정조라는 걸출한 임금이 죽고 나서 우리가 보통 순, 헌, 철이라고 하는 요 시기를 세도정치라고 해요. 아주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움켜쥐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도가가 되어서 엄청난 탐학을 저지르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역이용을 해서 이 흥선대원군 본인도 본인이 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어린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킨 다음에 섭정으로서 본인이 꿈꾸었던 세상의 개혁을 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했던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그 계보적으로는 왕이 되면 안 되는 본인의 아들인 고종이 왕이 됐을 때 고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겠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정당성을 좀 부여하고 이제 왕실이 다시 한번 도약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왕실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주는 작업과 함께 자기 아들의 왕권의 정당성을 드높여 보이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권력을 원래 있어야 되는 이 정치 시스템 속으로 돌려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우리 비변사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비변사. 원래 비변사는 임시기구로 출발을 해요. 국방이랑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임시기구였다가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 중종 때 요거를 상설기구로 바꾸게 되고요. 원래는 국방 문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크게 겪고 나서 전쟁 자체도 굉장히 길었죠. 정류재란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7년이니까. 이 전쟁 기간이 무려 7년. 그리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병자호란 같은 거 터지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이런 일상 속에서 비변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의정부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중요한 최고회의도 전부 여기서 모여서 하게 되고 점점 기능이 확대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행정 기능이 갖다 붙게 되면서 비변사가 최고기구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할 즈음이 되면은 너무너무 비대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원래 크기로 축소하고 그리고 나중에 폐지합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정치의 기능은 의정부에다가 다시 주고요. 기능을 회복시키고 삼군부라고 해서 군사, 국방을 다시 담당하는 관청 하나를 또 부하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비변사 혁파라 그래요. 비변사의 축소, 폐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으면서 조선 후반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없어진 조항도 있고 새로 생긴 조항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천이 있는데 이 통치 체제를 한번 싹 정리하기 위해서 법전 편찬을 합니다. 대전회통, 그리고 육전조례 등등등 새로운 법전을 깔끔하게 편찬을 해서 자,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야.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게 또 경복궁의 중건인데요. 이 목적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왕실의 건의를 다시 세우고, 왜냐면 건축이 옛날에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때 가시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다시 바로 세워서 자기 아들의 왕의 정당성과 위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왜 경복궁 중건이냐면 중건은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서울에 남아있었던 궁궐 다 탔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규모의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불이 난 곳에다가 또 집을 짓기가 좀 불안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경복궁은 다시 짓지를 않았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다른 지역의 다른 궁궐만 다시 중건을 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이 경복궁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던 시기가 무려 2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막 나무 막 빼곡하게 자라 있고 사람들이 그동안 그 안에 있었던 건물의 기와도 다 뻗겨가고, 그래서 굉장히 황폐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경복궁이 우리 법궁인데 그 법궁이 그렇게 훼손된 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 훼손된 황폐화된 궁궐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저기에 200년 전에는 궁궐이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한 왕조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원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은 건물을 집어넣어서 경복궁의 대중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의 중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3년 정도 중건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집니다. 돈을 막 찍어내는데도 돈이 막 부족해요. 그래서 이 화폐를 만드는데도 화폐가 들잖아요. 이 동전을 만들 때에도. 그래서 고액 화폐를 찍어냅니다. 당백전. 지금 뭐 수표 같은 당백전을 막 발행을 하는데 요거 때문에 나중에 욕을 먹는 게, 이 당백전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커졌겠죠. 물가가 막 폭등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고요. 돈이 부족하니까 기부금도 막 걷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부인이 막 그 정경 부인들 모아놓고서는 자, 우리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 비용을 좀 댑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가락지 같은 거 막 빼고 이렇게 강제 헌금을 막 걷어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들 내는 분위기가 되니까 각자 마지못해 폐물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기부금도 막 걷는데, 그 기부금의 명칭을 자, 원납전이다 라고 건 거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내는 돈이야 라고 원납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왕반들이 이것도 원망하면서 냈던 돈이야 라는 걸로 한자를 원망할 원자를 써가지고 원납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경복궁 중건 사업에는 매우 많은 돈이 들어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요. 이 당백전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니까 일반 백성들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것 중에서 양반과 일반인들한테 골고루 욕먹었던 게 바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근데 또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던, 그리고 다른 이전 시기의 임금은 감히 건드리지 못했었던 것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원철폐입니다. 우리 교육기관 배울 때 서원이라고 배웠잖아요. 지방에 교육을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림들의 어떤 근거지 역할을 하면서 있었던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있었던 서원이 있어요. 근데 이 서원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재산도 축적하고 있는, 자기가 볼 때는 국가 재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더라는 거죠. 뭐하러 저렇게 1000개씩이나 유지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서원, 의미가 있는 서원,
뭐 최초의 서원이라든지 정말로 이 저명한 선비의 고향이나 그 사람이 만들었던 서원이라든지 왕에게서 현판을 받은 사액서원이라든지 이런 거 명단을 추려보니까 47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47개는 있을만하다 하고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들을 전부 철폐를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만동묘라고 하는 것도 철폐를 하면서 이 성리학 유생들에게, 선비들에게 굉장한 반발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정의 개혁, 이거는 백성들한테 굉장한 환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세금이 제대로 거치고 있지가 않았어요.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양전 사업을 합니다.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다시 조사하고 소유권도 조사를 해서 이 땅에서 걷는 세금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요. 그리고 호포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특권 중에 하나가 군대가 면제되고 이 군포 같은 거 안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니까 이 사람들도 잘 살게 되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계속 내니까 계속 못 살게 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요 군정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근데 호포제라 그래서 양반 니네들도 군포를 내라 라고 하는 군정의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게 어쩌면 그 어떤 시대의 왕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영조도 한번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포제를 실시한 게 굉장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사창제, 환곡, 이거 환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딱 삼정이잖아요. 세도정치 시기에 가장 문란했었던 이 수취제도를 완전히 지금 다 개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곡은 원래 사람들이 곡식이 없는 봄에 좀 저렴하게 거의 이자 없이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그래서 굶어 굶거나 뭐 유랑하는 백성이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 요거를 악용을 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쌀 빌려가게 하고 이자 엄청 이제 부어버리고 그리고 이 쌀이 정말 필요해서 빌려갔는데 막상 포대를 열어보면은 이 포대에서 절반은 뭐 겨와 모래더라. 중간에 누가 빼간 거죠. 그래서 온전치 않은 쌀을 먹으면서 나중에 온전한 쌀로 2배, 3배 갚는 고리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폐단이 제일 심했던 게 환곡인데 이거를 이 사창제라고 해서 지역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는 창고로 바꿔가지고 굳이 이제 이거를 억지로 빌려 먹거나 확인도 못된 쌀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정의 개혁이라든지 이 서원 철폐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의 개혁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시기에 우리의 주변에는 어땠냐면 서양 세력이 스멀스멀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누가 들어오냐면 서구권 국가들한테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움에 쌓여있는 그런 국가인데 미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이 우리하고 접촉점이 생겨요. 근데 이들의 통상 요청을 거부합니다. 일단 거부한 이유는 우리는 신분제도가 있어요. 신분제도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이제 신분제도가 없는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이면 곤란하거든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엄청난 혼란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냥 아예 통상을 거부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우선 미국부터 볼게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866년의 일이고요. 1866년에 병인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의 그 상선, 장사하는 배겠죠. 무역선입니다.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 배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면서 뚝 들어옵니다. 쓱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부하죠. 너네 뭐 음식이 없어? 물이 필요하니? 그러면 우리가 줄게. 그리고 이거 받고 다시 가라. 라고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거부를 했는데 우리의 젠틀한 어떤 응대를 굉장히 와일드하게 받아치는 거죠. 이 조선의 관리를 살해하고요. 죽여버리고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의 집을 약탈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관리로서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을 거고 그 당시 평양도 관찰사를 하고 있었던 박 교수와 평양의 관민들이 아주 분노를 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태워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공격을 한 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건이 1866년에 있었어요. 병인년에. 그리고 같은 해에 한 2달 정도 남짓 있다가 병인양요가 터집니다. 여기서 병인양요 프랑스랑 하는 건데요. 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가 퍼지는 거를 이제 제약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병인년에 이뤄졌었던 병인 박해입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천주교도를 엄청나게 죽여요.
지금 이때 죽은 사람이 일종의 이 종교에서는 순교자겠죠.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 양화진, 그 마포 쪽에 있는 건데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부근에 여기에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여기가 한강 쪽인데 진이니까 무슨 배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던 데겠죠. 거기에 가면은 그 절두산이라고 요렇게 생긴, 여기 이렇게 한강 있고 요렇게 생긴 언덕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원래 이름이 잠두봉이에요. 원래는 이게 누에가 머리를 이렇게 쏙 내밀고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이름의 언덕배기였는데 여기 위에서 여기서 천주교도의 목을 친 거예요. 댕겅댕겅. 수천 명을. 그래서 여기 밑에 물이 막 피로 막 이렇게 물들었다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그래서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지금은 이쪽에 기념관이 크게 들어가 있고 목을 댕겅댕겅 자르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절두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때 당시로 뭐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좀 이례적으로 프랑스인 선교사를 처형했다라는 점에서 국제 분쟁의 여지를 주고 말았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어떻게 감히 프랑스의 종교 전파자를 선교사를 죽일 수가 있냐 이런 야만인들 이러면서 함대를 끌고 강화도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를 굉장히 업수히 느끼면서 업수히 보면서 들어왔겠죠. 근데 우리가 또 결사항전을 하게 되면서 한성군의 문수산성 여기 그리고 양헌수 장군의 정족산성 부대가 프랑스군을 지형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격퇴를 하게 됩니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들어왔다가 창졸간에 이 프랑스 군대는 두들겨 맞은 거예요. 대패해서 가게 되는데 그냥 가기가 좀 아무래도 면이 너무 안 서는 거죠. 아니 얘네들 뭐라고 제대로 된 총한자루 없이 싸우는 애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가지를 않고요. 그 강화도 지역에 가면은 외교장각이라고 있잖아요. 그 외교장각에 수백 건의 임금이 보는 의궤가 있었어요. 행사 과정 같은 걸 싹 써놓은 기록서 있죠. 여기에 있었던 의궤들은 표지도 막 비단으로 장정돼 있고 보석으로 막 장식한 그냥 의궤가 아니라 임금이 보는 어람용 의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뭔가 비싸 보이니까 갖고 간 거예요. 300권에 달하는 이 책들을 다 훔쳐가게 되고 여기에 있었던 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홀랑 다 빼가지고 가져갔어요. 이 외교장각 의궤가 발견이 된 게 나중에 박병선 박사님이 발견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죠. 다시 달라고. 이거 다시 받는데도 굉장히 협상 오래 걸렸고요. 지금 이걸 반환을 받긴 했는데 이제 갓 10년이 넘긴 했지만 영구 임대라는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영구 임대가 뭐냐면 영원히 빌려준다는 뜻이지만 임대를 했다면 임대료를 내야겠죠. 우리는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고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로 또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66년에 우리는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가 있었고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1868년이네요. 우리가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한 2년 정도 있을 때 독일과의 분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든 교류를 하려고 뭐 돈 벌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독일의 상인입니다.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통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얘네들은 물건 사고 파는 것도 우리랑 안 한다는데? 이러면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아마 오페르트한테 이 아이디어를 준 거는 분명히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 아니고선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뭘 했냐면 흥선대원군은 말로 해결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지 못할 거를 제안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지.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여기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모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뼈를 훔쳐다가 그걸 인질로 삼고 이거를 돌려주는 대가로 통상을 요구하자라고 한 거예요. 남의 집 아버지 묘를 파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듣고 남연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무덤을 팝니다. 진짜로. 근데 흥선대원군이 굉장한 명당이라고 설정되어 있었던 아버지의 그 묘자리에다가 아버지 무덤을 원래 딴 데 썼다가 그걸로 이장한 거예요. 이장을 하면서 여기가 너무 명당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뭐 그 유명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 무덤을 파서 딴 데 이장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막 훔치기도 해요. 뭐 거기 이미 무덤이 있는데 그 위에다 간을 또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덤도 막 훔치고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기면서 무덤 송사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누가 이 무덤 자리 훔쳐가거나 이 무덤 파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관을 그때 당시로는 좀 드물게도 관 뚜껑을 열지 못하게 석회를 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혀놨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땅을 팠는데 관 뚜껑을 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무덤을 파헤쳐 놓은 그 상태로 그냥 동이 트고 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묘를 지키고 있었던 묘지기가 아침에 그걸 발견하고 혼비백산을 해서 당연히 흥선대원한테 이 내용이 올라가게 됐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되게 황당하죠. 근데 오페르트가 도망가면서 뻔뻔하게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 네가 얼마나 우리 말을 안 들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짓까지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제 통상을 해가지고 잘 지내보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이게 됐겠어요? 이거를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부들부들 말할 것도 없고 이 사건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야, 저 서양 놈들은 엄마 아빠도 없느냐 부모도 없느냐 어떻게 이런 충격과 공포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냐 이러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나빠지는 계기가 돼요. 특히 부모 모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유교 믿는 선비들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을 배척하는 경향이 상당히 세집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한 3년 지나요. 난데없이 또 신미양요가 터집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신미양요는 미국이랑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 글자가 미미 이렇게 들어가서 암기하기는 좀 좋죠. 이게 뭐냐면 야, 니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배 불태운 적 있지? 이 몇 년 전인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제너럴 셔머노 너네 우리 거 불태운 적 있지? 이거를 빌미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용서해 줄게. 근데 너네가 우리 배를 불태운 만행을 너네가 저질렀으니까 대신에 과거는 모두 잊고 우리 통상을 한번 하자라고 들어옵니다. 물론 우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들이 사이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군함 끌고 왔으니까 여차하면 다 쓸어버린다라고 상당한 압박을 주면서 들어와요. 결국에는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쪽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초지진, 덕진진, 뭐 광성보 이런 데에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최신 무기를 장착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열세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금방 뺏겼습니다. 초지진이랑 덕진진을 금방 뺏겼고요. 광성보 쪽을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여기서 진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들은 거의 전멸을 하죠. 근데 이 전투의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나라의 진을 차지하고서는 야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얘네 그 수도에 가서 왕한테 통상을 요구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전쟁에서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 미군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승전 축하 파티 같은 걸 막 했어요. 근데 날이 밝아서 보면은 바깥에 보니까 분명히 애들을 무찔렀는데 또 막 하얀 옷 입은 애들이 앞에 막 다 있는 거예요. 또 와. 그러면 또 총으로 딱 쏘지 않겠어요? 쏴서 쏴버리면은 이 총이라는 무기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활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있는데 이거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굉장한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무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도 좀체 후퇴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병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계속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을 불사하고 계속 뛰어나오는 하얀 옷을 입은 군복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미국 병사들이 좀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은 죽는 게 무섭지가 않구나. 여기에 좀 공포를 느끼고 굉장히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조금씩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을 하다가 미국 사람 몇 명이 이제 죽거나 다치게 되는 사건이 딱 터져요. 이 미국인들은 여기서 본인들이 죽는다라는 가정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좀 깜짝 놀라고요. 야, 얘네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러는데 이거 얘네 다 죽어도 얘네 항복 안 한다. 여기 아무래도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질겁을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현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깃발 있죠? 장군기. 수자가 써있는 장군기만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겠지만 병인양요 때처럼 막 대대적인 약탈을 하진 않습니다. 뭔가 당황을 해가지고 군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여튼간 이겼다는 거죠. 저 미군이 철수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우리도 하면 되지 않느냐. 저 양놈들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저 양놈들하고 친구가 되자거나 교류하자고 하는 놈들은 전부 오랑캐 취급하겠다. 다 반역자다. 그러면서 요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상 안 해. 이거 통상하자고 하면 다 매국노다. 이렇게 써있는 척합이라고 하는 거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척화. 우리는 절대로 화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척하는 게 기본 스탠스야 라고 하는 비석을 전국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과연 신미양요를 이겼다고 할 수 있는가? 미군이 철수한 거는 팩트죠. 팩트인데 사망자 숫자 한번 볼까요? 사망자? 우리나라 사망자 숫자는 못해도 300명 넘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 찍힌 미군이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전멸에 가까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 미국인 사망자가 그래서 몇 명이었냐는 거죠. 신미양요 때 미국인 사망자는 3명입니다. 3명. 이걸 어떻게 이겼다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엄청난 화력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철수는 했지만 극적으로, 그러나 이 전쟁은 이겼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때 척화를 외칠 거였으면 이들의 화력을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지 못했더라. 요게 이거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요런 일들을 지금 서양 세력과 요런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최빈출 주제 중에 하나죠. 자, 개항, 그리고 평등하지 못했던 조약,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해요. 강화도 조약은 많이들 암기하고 계시죠?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조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랑 맺은 조약인데 그리고 항구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방금 앞서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하고는 싸움을 불사하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도 열지 않았는데 결국은 일본한테 개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10년 정도 섭정을 해요. 그러면 12살 꼬꼬마였던 고종이 이제 어른이 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왕인데 이제 나도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나도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고종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요. 고종이 성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섭정을 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20대 청년이 된 고종이 친정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종은 아빠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개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 대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잘하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젊은 피에다가 이제 막 임금으로서 성년이 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개항은 해야 돼. 필요해.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강력했었던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나서 우리도 좀 과도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운요호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의 군함. 중요한 건 이거는 무역을 하는 상선이 아니에요.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정식 군함입니다. 쇠로 만든 군함. 굉장한 속도로 증기로 움직이는 엄청난 군함이 들어와요. 운요호라는 일본의 군함이 우리나라 강화도에 영해 경계를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무력 도발을 해요. 무력 도발을 해서 우리가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고 사격하거든요. 나가라. 너네 지금 여기 영해 넘었어. 잘못 들어왔다면 그냥 지금 나가라. 이런 식으로 경고 사격을 했는데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한 거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영종도로 쑥 들어와서 불법 침입을 한 다음에 거기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민간인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요 내용이 우리나라 조정에 보고가 되니까 너무 어이없잖아요. 아니 뭐야 얘네? 왜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막 죽여? 알아보니까 일본 배더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그 배가 일본 배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도 피해 많이 봤어. 너네가 먼저 우리 쐈잖아. 우리는 그게 경고 사격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한테 막 쏘는데. 우리는 정당방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통상하는 게 어때? 개항을 하자. 항구를 서로 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는 일본 배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어필했는데 니네가 모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운요호에다가 일장기를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1875년 당시에는
우리는 국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되게 근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다 한들 저게 일본 국가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전투 당시에 일장기를 달고 있었냐 달고 있지 않았냐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 쪽에서 신헌이라는 관리를 보내가지고 일본 측의 대표 구로다하고 모여서 강화도 연무당에서 결국 조약을 체결을 해요. 이게 1876년도에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인데 군함이 있었잖아요. 고종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증기로 움직이는 최신 군함이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 다 이런 배, 사람 노동력으로 가는 배. 언제 일본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지? 여기서 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이거 감당이 안 되겠구나. 얘네는 벌써 최신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상대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차피 개항은 필요해. 기왕에 할 거면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해서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같은 아시아 국가하고 교류를 적당히 맺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보험 약관처럼 뭐 이상한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조선에 대한,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한다. 조선은 자주국가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가 안 좋은 거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다. 이게 뭐냐면,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이랑 뭐 해보려고 하면, 조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꼭 중국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관할 하에 있어. 사실 중국은 우리를 본인들의 속국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자꾸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 청나라가 개입을 혹시 하거나 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조항을 써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사인을 만약에 한다면, 도장을 찍는다면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 우리가 문서에 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침략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1번으로 마련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자, 너네 항구 3개 열어라. 자, 부산에 열고 일본이랑 가장 가까워요. 원산에도 하나 열어. 저기 북한 쪽인데 그쪽에 산림이나 요 자원이 많아요. 석탄이나 요거. 그리고 인천. 여기 내리면 바로 1시간 거리에 또 한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 3개 열어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불평등 조항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일본 사람이 조선의 해안에 측량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바닷가를 측량을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군함이 와서 우리나라 영해를 쑥 들어와요. 일본 군함이. 그러면서 우리 너네 바닷가 측량하러 왔어 라고 하면 그냥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량은 사실 눈 가리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왜 측량해요? 이거 군사기밀일 수도 있어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다 알겠다는 건데 우리를 무장해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 조항의 대표적인 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치외법권이 인정됩니다. 개항장에. 여기서 일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재판하거나 가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체포는 일본이 하는 거고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뭔가 처벌을 한다? 일본 땅으로 넘어가서 일본인 법정에서 해야 돼요. 무서운 법안입니다. 그 개항장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개항을 해요. 그리고 요구했던 바대로 우리나라에선 김기수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그 해에 수신사라고 하는 사신단에 파견이 돼서 일본으로 한번 갔다 오게 돼요.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속 조약이 뭐가 한참 있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개항장에서 일본 돈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일본 외교관은 여행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역규칙을 또 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말도 안 되는 조항 하나 들어가 있죠. 곡식에 무제한 유출을 허용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부과하지 마. 지금 관세 없애면 큰일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무슨 조항을 추진을 하냐면 우리가 뭐 흉년이 들거나 수확량이 예년만 못해요. 그러면 이거 수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내국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쑥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곡물 수출 이러이러 블라블라한 이유로 못합니다 라는 그 응급 사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갔는데, 실제로 함경도하고 황해도는 우리 한반도에서 놓고 보면 저기 북한 꼭지 부분에 있어요. 아주 척박하고 살기 힘든 곳이에요. 여기에 흉년이 들면은 지금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공령을 선포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본은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너네 날짜 안 지켰잖아. 언제 미리 말해주기로 했는데 날짜 모자라네? 이거 무효야. 그리고 너네가 우리한테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 이러면서 절차상 문제로 방공령도 실패하고 괜히 우리나라 관리 처벌받고 우리 배상금 물고 그랬어요. 이미 뭔가 안 좋은 전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이 강허도 조약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랑 조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맺은 게 서양 국가 중에는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김홍집이 한번 갔다 오거든요. 김홍집이 갔다 오면서 황준헌, 그러니까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외교에 관련된 책을 국내에 들여와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사이좋게 공고히 지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유생들이. 아니 뭔 소리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언제 침략을 했다고. 왜 우리가 갑자기 러시아를 알아서를 신경을 써야 되며 왜 갑자기 미국이라고 하는 일면식도 없는 강 건너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엄청난 반발을 들여오게 되는데, 여튼간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영향 덕분에 중간에 청나라가 중간자 역할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1882년도의 일이고요. 이 내용에 재밌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거중조정이 뭐냐면 이거를 서로 맺은 미국이랑 조선 양국 중에 누군가가 다른 제3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도와준다라는 조항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세가 명시가 돼 있어요. 서로 수출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낮아도 관세가 있어야죠. 그래야 장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국인들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 또한 불평등 조항이더라. 불평등한 조약이더라. 왜냐면 이것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미국에다가 해줄 것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조약을 맺는 당사자군 조선이 외국이랑 조약을 맺었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의 조약을 맺게 된다면 그것을 미국에도 적용을 무조건 시켜줄 것이라고 하는 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리고 치외법권 마찬가지로 허용이 되어 있고요. 이 여행으로 우리가 미국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요. 그게 보빙사입니다. 민영익을 중심으로 보빙사가 파견이 됐었고요. 그 뒤에는 야 너네 안 한다더니 왜 미국이랑은 조약 맺어? 뭐 이제 안 할 명분이 없잖아요. 미국이랑 조약을 맺은 다음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등등 다른 서양의 국가들하고 쭈루룩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화를 아예 안 하려고 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개화 정책이랑 안 돼 하지 말자 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은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우리도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아문은 관청이고요. 군사적인 기밀을 다루는 거랑 일반 행정 기능을 전부 다루는 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고종이 서구 세력이나 남의 강요 없이 내가 개화 정책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핵심 기구입니다. 요게 설치가 되고요. 소속 부서로 종류별로 다뤄야 되니까 12개의 밑에 세부 부서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 개편해야겠죠. 미국이랑 영국이랑 프랑스랑 한번 싸워보고 나니까 그 친구들 무기가 있잖아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창설을 해요. 총을 다루는 신식 군대를 창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식 군대를 기존의 5개에서 크게 2개로 확 줄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군사제도도 개편이 들어가게 되고, 근대 시설들 이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통리기무아문을 만들고 나서 개화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야별로 개화 정책을 합니다. 자, 인쇄를 담당하는 방문국이 생깁니다. 신문 발행 시작하거든요. 한성순보,
한성주보 발행하면서 1880년대 초반에 고종이 추진했었던 근대 개화 정책이 있어요. 자, 신문 인쇄하는 방문국, 그리고 근대적인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 화폐를 만드는 근대식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 그리고 최초의 우체국이죠. 우편 담당하는 우정국, 요런 등등등등의 시설들이 다 1880년대 초반에 쭈루룩 오픈이 되더라. 또 우리가 요런 거를 먼저 한 나라한테 배워오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청나라에 파견한 게 영선사예요.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청나라에 일종의 유학생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절이지만 이거를 배울 유학생들도 같이 보내요. 그래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해서 들어온 다음에 기기창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위정척사 운동도 같이 일어납니다. 유생들이 성리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반대 운동을 펼쳐요. 한 3가지 종류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18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꾸준히 10년 단위로 크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 통상하지 맙시다. 이항로, 기정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고지식한 유생들이 필두가 되어서 척화, 주전론. 우리 만약에 이거 한다면 우리는 전쟁해야 된다. 전쟁 불사하겠다.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항 반대운동 70년대 한 번 더 있죠. 그 유명한 최익현이 여기 또 나옵니다.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은 똑같아. 개항하지 말아야 해.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었던 개항 반대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화 반대운동은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그리고 조선 책략이 들어왔을 때 유생들이 막 일파만파 반대를 하거든요. 괜한 혼란만 조장하는 책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 김기수가 2차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 이 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2만 손을 포함한 영남의 유생들이 모여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상소문 쓰는 거를 만인소라고 해요. 영남 만인소를 올려서 개화정책 하면 안 되고요. 미국이랑 수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만인소는 왕이 무시할 수 있는 상소가 아니에요. 10,000명이나 되는 유생이 뜻을 모아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거기다 서명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1881년도의 일이고, 우리가 강화도 조약 지음으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개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때 치고 들어오는 게 일본이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들어왔던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숟가락을 다 얹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해서 개항을 처음에 했던 거는 아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개항에 대해서 플러스 운동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운동이 있는데, 요거를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선대원군부터 개항기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